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생에서 또 교사에서 강사로 처음 인사드리는 김은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중등 특수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제목으로 선생님들께 저를 소개해 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택하게 된 특수 임용 합격 노하우라고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여러 정말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선생님들께서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강사를 선택하게 되시겠지만 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비교적 최근에 서답형 시험일 때 임용 시험을 합격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역시 저 역시도 한번 1차를 합격했었지만 2차를 정말 너무 못 봐서 한번 좌절했었던 아픔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저의 약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합격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합격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비교적 제가 좀 늦게 강의를 개설하긴 했지만 선생님들께 어떤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중등 시험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또 제가 공부했었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선 이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대부분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2월달 최종 합격의 문턱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공부 방향을 재정립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처음 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 또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저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 테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권부터 4권까지의 꽃을 관련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꽃마다는 각각의 꽃말이 있고 또 피어나는 시기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향대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들을 한번 정해봤어요. 너무 많은 꽃들이 있어서 어떤 꽃들을 선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책 1권 같은 경우에는 프리지아라는 꽃을 선택했었어요. 꽃말이 바로 선생님들의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향이 좋은 꽃인데 정말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 또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께 선생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2권과 3권과 4권도 각각의 꽃말에 따라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저는 참 이 임용시험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정말 친한 친구조차도 저의 경쟁자가 되는 너무 가혹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재수를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또는 친구들은 다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만 뒤처져 있는 패배자가 되는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 저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이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아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더라. 아직 그대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우리라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어느 꽃 못지않게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고 자신의 계절을 준비하라라는 책 속의 글귀가 저는 너무너무 감동스럽기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정말 응원이 되었던 말이었거든요. 친구들은 뭔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쉽게 합격하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들 때 선생님들께서 또는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는 시험이거든요. 상대평가잖아요. 정해진 인원을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등수 안에 들려면 내가 이 친구보다는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뭔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는 나도 나만의 꽃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의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글귀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저도 공부해봤던 경험이 있었고 또 쓰라린 아픔의 경험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무작정 공부 시간만을 늘린다거나 무작정 암기에 달려드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정말 효율적으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합격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고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합격 설명회가 이루어지는지 목차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등 특수 교원 임용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재수 선생님들 이상이신 선생님들께서는 해당하는 절차를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도대체 임용 과목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감을 못 잡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의 맞는 학습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저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정말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어떤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전략을 통해서 학습해 오셨는지를 통해서 약간 학습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전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각각 선생님들마다 공부하시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공부해왔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개설되는 그 다음 카페에서 혹시나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점검해보고 그런 전략을 수립해보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반적인 것,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전략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연간 커리큘럼,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강의를 개설하게 되는데 저의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강생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등 교원 임용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 일정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학부 졸업을 예정하고 계신 선생님이든 졸업하신 선생님이든 1월 달부터 이렇게 달려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든 여름 방학이 지나고 이제 한 100일 정도 앞둔 그 시점에서 시험 일정, 사전 공고문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전에는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제가 그때 교생할 때 5월 달쯤에 사전 공고문이 떴었어요. 미리. 하지만 요즘은 조금 더 늦어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명퇴자라든지 그 해당하는 자리를 조금 더 추려서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공고문은 사실 5월 달에서 8월 사이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전 공고문은 정말 참고 자료인 것이지 사전 공고문에 따라서 한 번도 TO가 그대로 난 적은 없어요. 사전 공고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는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너무 8월 달에 어때는 사전 공고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8월 달은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시험, 초등이든 중등이든 시험 100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8월 사전 공고문은 정말 그냥 선생님들께서는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 TO가 뜨게 되는 공고문이 나오게 됩니다. 본 TO가 뜨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시고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원서 접수를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그냥 소신 있는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원서 접수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주일 뒤 또는 수요일 또는 화요일쯤에 최종 경쟁률이 공고가 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반드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이 최종 경쟁률에 매몰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 같은 지역은 워낙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허수도 많고 실제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10대 1, 11대 1이라는 최종 경쟁률에 너무 두려움을 갖고 이 순간에 공부를 잘 못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지 절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소신 있는 지원을 하셨다면 나를 믿고 이제 내가 해왔던 과정들을 믿으시고 남아있는 공부를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개락적인 순서를 알려드렸고요. 어떻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특수교육 중등 임용 시험에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1차 시험에서는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사범대 계열의 중등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학이라는 공통적인 학문을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문각에도 좋은 교육학 교수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선택하셔서 교육학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학 강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전공과 관련 있는 부분이 2교시와 3교시에 진행되는 전공 A와 B형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90분의 시험으로 이루어져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시험이고 한 문제, 그런 교육학 논술 문제이거든요. 한 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한 문제 안에 한 4-5개의 문항들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논술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치는 2교시와 3교시 전공 A와 B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문제에서 11문제 사이에서 한 90분 정도의 시험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합격하신 선생님들 기준으로 각 교육청마다 약간 배수를 뽑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강원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배수를 선발해요. 그러니까 1배수 안에 들었다는 것은 정말 커트라인에 그 합격자 기준에 드는 것이죠. 만약에 80명을 뽑는다 그러면 80명까지가 1배수인 거고요. 80명에서 1.5배수를 뽑는다라고 하면 120명까지, 즉 80명부터 120등까지가 1.5배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 것이죠. 1.5배수를 뽑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에 한해서 2차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선생님들께서 지원하시는 각 지역 교육청마다 실시하고 있는 그 시험 유형도 다르고요. 그 배점과 비율조차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1차 시험 후 그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서울 기준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지역이거든요. 평가원 지역이라는 것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울도 있기도 하고요. 울산이라든지 예전에 제주 여러 가지 지역들이 평가원 지역의 문제를 썼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체 교육청 문제를 출제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평가원 지역 문제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평가원 지역을 치신 선생님들께서는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 실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학부 때 정말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거 좋아요. 친구들 앞에서도 진짜 이 수업에 관련된 시연도 해보시고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아보시면서 재수생이 아니시더라도 또는 기간제 경험이 전혀 없으시더라도 수업 실현은 학부 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든 교수학습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 실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에는 교직 적성 신침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최근에 이제 정말 변별력이 조금 높아져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3문제는 구상형 문제로 선생님들께서는 다 그 질문을 미리 보고 한 20분 정도 구상하고 실제 면접관에게 답하는 시간이 있고요. 4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즉답형 문제입니다. 즉 그 시험장에선 볼 수 없고 면접관 앞에 가서 바로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인 거죠. 예전에는 정말 그 면접책, 특정 강사의 면접책을 달달 외워가면은 면접 질문에 잘 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2차 때 면접을 정말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면접 문제가 약간 어떤 정말 이 사람이 특수교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 건지 정말 특수교사가 되고자 하는 건지 교사로서의 적성을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문제가 꽤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과정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 나의 교직 생활은 어떨지를 상상해보는 그런 것들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2차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3가지 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평가원 지역이시라면 이렇게 60분 동안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시게 되고 수업 시간도 20분, 그 다음에 면접도 15분 평가 시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각 지역 교육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시험에 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시험 일정을 살펴보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 과목과 유형별 문항수 그리고 배점과 출제 범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이제 교육학 강의를 꾸준히 들으실 거잖아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100점 만점이라는 1차 시험 중에서 20점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학 내용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출제 범위를 보시면 교육학 개론부터 교육 철학,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방법부터 정말 한 8과목 정도의 교육학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8개 중에서 보통 한 4-5개 영역이 출제되기도 하고 더 많으면 세부적으로 더 많은 항목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는 편식하지 마시고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꽈락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점 중에서 8점 이상을 받으셔야지만이 교육학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고 8점 미만일 경우에는 꽈락으로 아무리 전공 점수가 높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1차 시험을 합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교육학 점수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본 이론들이라도 8점을 넘으실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전공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공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교시와 3교시로 이루어지고요. A형과 B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학이 20점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공 같은 경우에는 8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각각 A형과 B형에서 40점, 4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술형 문항이 10점짜리 문항이 있고 막 두 문제도 있고 그랬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립된 문항 유형을 보시면 기입형과 서술형 문항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서술형도 선생님들 예전에는 5점짜리가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4점짜리 유형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에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러한 작업들은 제가 열심히 조사해보고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도 기준으로 어쨌든 전공에서는 이렇게 기입형과 서술형 문항이 있었고 기입형은 정말 단답의 문제를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글의 문장 형식으로 쓰시는 거지만 절대 장문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선생님들께서는 키워드 있게 단답 문장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너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줄글로 길게 쓰게 되면은 절대 그게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점 그 기준을 보시면 어떤 문항에서 3가지 중 2가지를 얘기하라고 했으면 제일 첫 번째 2가지 키워드만 채점하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삭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 또는 잘 모른다라고 해서 모호하게 다 나열하는 글로 쓰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나중에 답안 작성 강의라든지 특강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들도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총 A형에서는 12문항, 기입형 4문항과 서술형 8문항이라는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공 B에서는 기입형 2문항과 서술형 9문항이라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각각 9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이 시간에 B형에 나올 만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절대 아니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책 정리하고 나면 끝나요. 저도 그때 시험장에 갈 때 책을 막 이만큼 가져갔었는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 정말 압축적인 자료 딱 한두 장 가지고 가셔서 그 쉬는 시간 틈틈이 보시는 게 좋지 책 다 가져가봤자 어차피 못 본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100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져 있고요. 20점과 80점 이루어져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팁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에서의 80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육학은 꽈락을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자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특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 특수교육과 없어요. 고려대나 연세대라든지 정말 우수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갈 만한 곳에 특수교육과가 있지 않고 물론 서울에 좋은 학교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다 이 시험을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같은 경우에서 차이가 나는 거 웬만큼 공부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학에서 1, 2점을 더 맞는 것, 전공에서 1, 2점 맞는 것은 훨씬 더 여기가 더 맞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학을 조금 잘 잡아주시면 정말 변별력 측면에서 고득점으로 가실 수 있는 길이거든요. 전공에서 1, 2점 맞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기출문제 분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거의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잘 몰랐던 부분, 새로운 강론 부분, 약간 새롭게 출제되는 부분에서 조금 1, 2점 맞고자 한다면 너무 어렵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교육학이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1, 2점이라든지 3, 4점 높게 가져가신다면 전공과 합해져서 정말 고득점으로 가실 수 있는 길이다 보니 원래는 우리는 특수교사이지만 교육학 부분도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초반부터 차근차근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위를 보시면요. 크게 전공 같은 경우에는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비율을 보시면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선생님들께서 아시고 있는 총론, 그다음에 교과 교육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 영역들이에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등등의 정말 많은 장애 영역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등 특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계략적으로 잡고 넘어가시고요. 제가 이따가 분석한 내용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선생님들께서 좀 희망을 가지셔도 좋은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특수의 TO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다른 교과 영역에서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TO가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에 올라온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교사들도 줄여서 뽑기도 하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들을 들어보시면 사립학교 정교사도 아직 그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막 소송 걸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약간 교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과정 속에서 특수는 좀 TO의 혜택이 정말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TO 아직까지도 몇 년 동안은 경기도에서 한 3-4개 정도 학교가 더 개설된다는 소문도 있고, 어쨌든 서울에서도 작년만 해도 두세 개 학교가 더 개교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O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선생님들의 계절입을 맞이할 그런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총 508명이라는 특수교사를 전국적으로 뽑았어요. 이때 지원했던 인원을 보시면 3,612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최종적인 경쟁률을 보시면 한 7.1대1 정도로 한 7명 중 1명이 합격하는 시험이었죠. 어쨌든 그리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 최종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해마다 난이도가 조금 변별력 있기 때문에 그 채점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께서는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602명이라는 특수교사를 선발하기로 했었고, 지원했던 인원은 3,899명이고, 그 다음 경쟁률은 6.48 정도였어요. 그 다음 2019년도에도 400명 정도, 거의 500명 가까이 뽑았었고 3,890명 정도를 지원했었고 경쟁률은 8.3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정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수가 정말 많이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한 8.3, 6.4, 7.1 정도의 경쟁률이면 나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이렇게 TO를 다 가지고 온 이유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 해마다 정말 가장 높은 고득점을 하는 커트라인 높은 지역이 다르다는 거 보실 거예요. 물론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워낙 많이 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커트라인이 항상 서울이 높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경기가 낮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역을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소신 있는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번에 합격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많이 뽑는 지역으로 갈 거야. 이 부분도 당연히 소신 있는 발언인 거죠. 나는 지역에 관계없이 많이 뽑는 지역에 갈 거야 라는 것도 내가 어떤 지역에 가든 특수교사가 되기만 한다면 자신있게 특수교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든 소신, 나를 믿고 어떤 지역을 치든 선생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절대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시는 그런 것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종 경쟁률 정말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막 10.5, 10.9 이렇게 뽑기도 하고, 정말 작은 지역은 뭐 6.6 될 때도 있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6점대가 가장 낮은 그 경쟁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인원이 많거든요. 하지만 정말 허수도 많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기간제 일과 공부를 병행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급 업무가 갑자기 몰린다, 또는 그 해 너무 힘든 학생을 만났다라고 하면 잘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올해는 시험 경험만 하고 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어쨌든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경쟁률에 매몰되지 절대 마시고 내가 소신 있게 지원한 그 지역, 나의 능력을 믿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전략을 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공립 지원, 공사립 동시 지원, 사립 지원에 따라서 요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1차 공고문이 뜨면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그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시고 지원 요강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예전 제가 칠 때만 해도 공사립 동시 지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립 치든 사립 치든 그 커트라인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립 지원하는 사람을 먼저 뽑아요. 그 다음 사립 지원하는 사람의 TO가 조금 남는다, 이렇게 하면 공립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 밑에 순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나는 올해 공부가 조금 부족했어. 공립에 가면은 경쟁률이
조금 커트라인이 간당간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사립으로 치시는 거예요. 사립으로 치면 물론 그 사립학교는 평생 동안 있어야 되니까 조금 위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합격이 중요하다면 사립을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하기 전까지 10월 달에 공고문이 뜨기 전까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지역을 치든 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나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소신 지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그냥 티오만 보고 지원한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억지로 지원하게 되면은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정말 치고 싶은 지역 또는 내가 올해 정말 간절하게 치려고 마음먹은 그 지역을 소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근 보시면 이제 2차 변별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평가원 지역 문제를 그대로 쓰는 지역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지역별로 자체적인 면접 문제나 수업 토론이라든지 집단 토의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고득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이 절대 100점을 맞아야지라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그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실 거예요. 100점을 맞고자 하는 전략으로 공부하신다면. 하지만 우리는 상대평가이고 남들이 알만한 거 나도 다 알아야 되고 남들이 잘 모르겠는 거 한두 문제 정도 맞추면 합격하신다는 전략이거든요. 하지만 고득점해야 될 필요는 있겠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들이 잘 아는 거, 기출 분석은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특법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거 버리시면 사실 조금 위험해지겠죠.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과락을 감당하게 넘기는 8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시면 전공에서 정말 더 많은 점수 획득하셔야지만이 이렇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고득점 전략을 위한 나중에 학습 전략들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2차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차에 고득점하는 전략 플러스 이제 2차 준비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 2차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2차를 2번이나 쳐봤고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동기들과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차가 끝나고 2차 시험 준비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선 기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따가 어떻게 중등 문제가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나마 2021년부터 2020년, 2019년 3개년 정도의 기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아까 교과, 교육학 측면에서 장특법과 교육과정 총론 플러스 각론 내용들이 있거든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장특법과 교육과정 두 가지 영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해에 다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율상으로도 거의 유사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배점이거든요. 장특법은 2점. 으로 출제되었었고 교육과정 총론 플러스 강론 다 포함해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8점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8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총론 2020년도에는 장특법은 2점짜리 문항으로 출제되었었고 총론도 10점짜리 문항으로 출제되었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거의 유사해요. 10점 정도 둘 다 합해서.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는 총 전공에서 80점 중에서 한 10점 정도의 비율로 장특법과 교육과정에 출제되고 있으니 절대 버리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외우면 되는 내용이라 선생님들 이해하시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잖아요. 물론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암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성실하시고 부지런히 외우신다면 절대 버리실 필요 없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80점 중에 10점은 거저 가져가야지, 남들이 틀릴 때 나는 맞추는 고득점 전략을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021년도 작년도 문제가 조금 특별했어요. 약간 탈기출이었다 보시면 되는데 너무 탈기출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보시면 이때까지는 빈칸이 거의 없죠. 2020년도에 전환교육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거의 골고루 전 영역이 거의 다 나왔었어요. 하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서행동 문제 없었습니다. 그 다음 통합교육 문제 없었어요. 그 다음 특수교육 평가 관련된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13과목 정도에서 새 영역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올해는 특히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던 정서행동이나 통합교육, 특수교육 평가 부분은 조금 눈여겨서 봐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
배점을 보시면요, 선생님들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장애가 조금 꽤 높은 그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점자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2021년도 작년도 문제에도 점자가 2점 정도의 배점으로 출제되었었고요.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도 점자가 4점짜리 문항,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점자가 1점짜리 문항으로 출제되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점자도 선생님들께서 버리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때는 1점짜리 문항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2점 너무 크잖아요. 우리 0.1점으로 떨어지는데 2점 맞추는 거 선생님들 점자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천천히 너무 시험에 근접해서 점자를 외우시려고 하다 보면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점자까지 추가되는 느낌이라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시지만 상반기 때부터 점자를 조금씩 가지고 가신다면 맞추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행동 지원 부분 보시면 15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0년도에도 13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19년도에도 6점 정말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행동 지원 파트예요. 행동 지원을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라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당하는 기출 경향을 분석해 보았고 세부적인 기출 분석 내용은 이어지는 3월에서 6월달 강의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출 분석을 토대로 선생님들께서는 올해는 작년 기출과 비교해서 최근 3개년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중요한 부분 장특법과 교육과정은 10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10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중등에서는 특히 거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나오지만 특히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행동 지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학습 전략은 크게 영역별 학습 전략과 시기별 학습 전략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영역별 학습 전략 보시면 중등 특수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정도의 영역으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특법과 교육과정 측면인데요. 장특법 같은 경우에 학습 전략이라고 한다면 별거 없어요. 그냥 성실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암기를 하시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빈칸 문제보다는 통문장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빈칸으로 출제가 될 때도 있지만 통문장으로 쓰셔야 되는 문제들도 간혹 출제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시험을 운에 맡기지 말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임하는 자세, 준비되는 자세겠죠. 그래서 통문장으로 인출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총론과 교육과정 강론을 나뉘게 되는데요. 총론 같은 경우에도 장특법과 마찬가지로 매일 꾸준히 조금씩 암기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장특법보다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마치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처럼 구조화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총론에서도 이 부분이 학교 교육과정 파트인 건지 아니면 기본 교육과정에서 중등에서 시간당 편제와 관련된 부분인 건지 이런 식으로 큰 범주와 틀 안에서 큰 제목을 가지고 세부적인 영역을 정리해 가시는 구조화 너무 중요하고 세부적인 영역 안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들은 통문장으로 인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장특법이랑 교육과정 측면에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스터디를 구성하신다라고 하시고 학습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스터디에서 어떻게 장특법과 교육과정을 공부하면 좋을지 효율적인 전략들 알려드릴 수 있으니 꼭 한번 학습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강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마 처음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총론이 뭐야? 강론이 뭐야? 라고 하실 거예요. 총론이라는 것은 아마 교육과정 교육부에 고시되는 총론 파트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교육과정 각론 같은 경우에는 총론에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하는 세부적인 과목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각론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강론은 크게 기본교육과정이랑 공통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중등 특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도 알아야 되고 기본교육과정이라는 우리만의 특수교육과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하게는 보통 기본 국어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 너무 중요하죠. 중등이다 보니까 전환 측면에서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성인기로 이루어지는 직업적인 전환이 너무 중요해서 진로와 직업 교육도 잘 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씩 나왔던 부분이 바로 기본교육과정 사회, 수학, 과학 이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부분을 정말 성격부터 내용 체계와 평가까지 달달달 외워야지가 아니라 일단 기출문제에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분석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순서대로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교육과정 각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강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영어와 국어는 정말 번갈아 가면서 꽤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체육이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체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공통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 각론까지는 조금 버리고 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차 고득점 합격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시간이 있으실 때 조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특수교육학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수교육학은 우리가 강의를 따라가신다면 기본 이론부터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본 이론 그다음에 기출 분석, 그다음에 영역별 모의고사와 마지막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루어지는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수교육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바탕은 일단 그 이론을 이해하시는 것 플러스 성실하게 암기하시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끝내버린다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문제를 쓸 수 없어요. 설단 현상이 일어나서 분명히 봤는데 내가 답안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내가 이해 없이 그냥 암기만 했다라고 하신다면 문제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시는 기본 방향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시되 정말 성실하게 암기하는 것을 반복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기출 기반으로 공부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13가지 정도의 장애 영역 플러스 비장애 영역을 공부하게 돼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정말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기출이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플러스 기출 기반에서 한 90%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번 올해 연도에 새로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각론이라던가 교수님들이 비교적 새로운 부분에서 출제하시는 부분이 A형과 B형을 통틀어서 많으면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강론보다는 기출 기반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본 이론부터 모의고사 전까지는 기출 기반한 내용으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저와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또는 다른 타 강사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보실 거잖아요. 그때 혹시나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각론 내용들이 있는지 정도만 추가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 3, 4월달 너무 상반기부터 각론을 보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각론들을 다 읽어보시고 있는 거는 조금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일단은 기출 기반한 내용들을 확실히 잡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는 이거 다 통달했어 하시는 선생님들만 각론을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특수교육학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영역별 학습 전략 측면에서 특수교육학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해와 암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이해 없이 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해만 하고 암기를 안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꼭 아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기출 기반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기출을 근거로 내가 너무 심하게 문제를 파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이 해당하는 개념을 알고 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하시는 메타인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교육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고득점을 위해서는 초반부터 교육학은 잘 잡고 가주시는 게 좋고, 나중에 하반기로 갈수록 선생님들께서는 20점 대 80점 비율이잖아요. 훨씬 교육학 양을 줄이시고 전공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때 교육학을 잘 잡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교육학 볼 시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부담을 조금 나중에 줄이시기 위해서는 상반기 때부터 교육학을 조금씩이라도 잘 복습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기별로 학습 전략이나
보실 텐데요. 일단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이 많은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수학이라든지 과학처럼 개념을 정말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잖아요. 이해하는데 어렵다거나 정말 복잡해서 모른다거나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물론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양이 많은 시험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양이 많은 시험을 다루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다면 반복을 통한 회독을 빠르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 공부가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첫 번째 장애 영역의 의사소통부터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전환교육까지 13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해당하는 과목을 돌릴 때 처음에는 3개월 정도가 걸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2개월, 그 다음 1개월 이렇게 줄여가셔야 되는데 한 번 돌릴 때 3개월, 그 다음 돌릴 때도 3개월 하시면 시험 볼 때까지 한 많아봤자 3번, 4번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면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이겠죠.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시험 전날에는 책을 이렇게 넘겨보셔도 그냥 한번 머릿속에 인출될 정도로 많은 반복을 통해서 몇 페이지 위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지 정도로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로 많이 제가 주변에 합격한 선생님들 보면은 그 정도로 책을 많이 본 선생님들이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반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반복을 통한 암기 전략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크게는 상반기와 방학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봤어요. 어쨌든 일을 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시든 아니면 올인하셔가지고 1년을 통째로 공부하신 선생님들 방학을 기점으로 하시는 것이 너무 좋은데요. 방학에는 솔직히 선생님들께서 좀 전환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상반기 때 열심히 달리셨다면 또는 상반기 때 공부와 일을 병행하셨다면 방학 때 조금 전환하셔가지고 너무 더운 시기이고 지치는 시기라서 이때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고요. 조금 쉬어가는 시기로 생각하고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여유롭게 공부하시는 시간 두시고 어쨌든 상반기 때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상반기 때는 교육학 너무 중요해요. 상반기 때 교육학 잘 잡고 가신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하반기 때 훨씬 더 전공에 투자할 시간이 많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상반기 때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시간에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학까지 조금 잘 잡고 가신다면 하반기 때 진짜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잊지 마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특법과 총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정해놓고 이거는 따로 스터디를 구하시든 아니면 나와의 싸움을 하시든 어쨌든 매일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 암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기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 시간에 활용하셔서 다른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스터디라든지 요즘에 온라인 스터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우리는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충분히 강의를 들으셔서 그냥 재수하시는 이상 선생님들이시라면 나만의 서브노트 또는 단권화 책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냐면 선생님들께서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공부의 키워드는 반복을 통한 회독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때 반복하는 자료는 동일한 자료여야만 하지 계속 자료가 바뀌면 반복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계속 반복하는 회독을 위한 자료를 처음에 상반기 때부터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저도 2번의 시험을 거쳤지만 정말 공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제 머릿속에 남는 기간은 시험 전 100일 기간이에요. 꾸역꾸역 머리에 넣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100일 동안 정말 암기할 내용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이거 꼭 외워야지. 기출문제 나왔던 거 정리하고 강사들이 모이고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 정리해두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상반기 때부터 이런 거 잘 만들어 두시면 하반기 때는 그냥 만들어진 자료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다음에 혹시나 추가되는 내용만 추가하시는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특수교육학에서 기본 이론과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만의 서브노트 또는 단권화 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료가 바뀌시면 절대 안 되고 딱 내가 볼 자료들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3가지 중점적으로
포함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구조와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실 수 있는 상위 범주들로 이루어진 구조와 틀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출 출제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반기에 공부해 주신다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출 출제되었구나 라는 거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이해를 기반한 암기를 시작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진짜 전 100일부터 정말 외우기 시작하지만 그 전에 뭔가 내가 이해를 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암기를 하셔 주신다면 그 100일에는 정말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때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책 만드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학을 기점으로 이제 7, 8월 달에는 보통 영역별 모의고사를 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상반기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을 살짝 복습해 주시면서 강사들이 출제해주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인출해 주시는 연습을 한 다음 이제 방학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험 D-Day 100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공부가 중요한데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100점 중에서 20점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20% 정도, 내가 공부하는 양이 20% 정도를 교육학에 투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특법과 총론 같은 경우에도 80점 중에 10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 100점 중에서 한 10% 정도를 매일 아침 꾸준한 정해진 시간에 장특법과 총론을 공부해 주시는 전략 필요하고, 특수교육학 70%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의들로 이루어지냐면 문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모의고사로 각 장의 영역마다 기출을 변형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각론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거, 아니면 기출 문제를 토대로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을 만한 문제들을 한번 풀면서 나의 인출 정도를 복습해보고 혹시나 내가 잘 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너무 중요한데요. 실제로 강사들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보다는 훨씬 적용력이 떨어지실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낯선 문제를 보시면서 그 조건에 맞는 인출을 하면서도 내가 그 조건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위해서 정말 시험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이제 선생님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특정 강사들의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공부 1년 동안 한 거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져가야겠다, 또는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 버려야겠다 라는 눈까지가 생기셔야지만이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를 푸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강론 내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 A형과 B형을 통틀어서 많으면 3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3문제에 매몰되어서 너무 신각론 내용만 보고 계신다면 기출 기반한 나머지 문제들을 반복할 기회가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기출 나왔던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 플러스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른 강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혹시나 모르고 있는 게 있진 않을까? 이건 가져가고 이건 버려야겠다, 판단하시는 능력을 갖추시는 그러한 것까지 연습하는 강의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 내가 상반기 때 만들었던 서브노트는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는 하반기 때는 계속 반복을 통한 회독수를 높여가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이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냐, 정말 구조와 틀 한번 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인출해 보시기도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해당하는 부분 기출문제 나왔었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 머릿속에 구조화도 그려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강사들이나 내가 듣고 있는 강사들의 문풀이나 모고 내용에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 아니면 내가 잘 몰랐던 개념 부분을 추가하시는 전략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 무한 반복입니다. 내가 정리한 이 서브노트를 무한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몇 페이지에 몇 번째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지, 이러한 그림들을 봤었어야지, 이러한 부분이 기출되었었지 라는 거 선생님들 머릿속에 남으실 정도로 무한 반복해 주시는 거 중요해요. 우리는 양측의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서브노트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정말 A4 사이즈의 큰 노트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여기 제일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여기 첫 번째 줄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 시기마다 달라요. 저는 상반기 때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러 강사들의 책과 그다음에 각론 내용들, 전 재수였기 때문에 재수 때 이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노트를 바탕으로 기본 이론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기본 이론들 정리한 거 바탕으로 약간 중반기 여름방학 전까지 그 이론에 맞는 기출문제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가 완성되었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 하반기 때 이제 강사들의 모의고사를 친구들에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문풀 문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노트를 채우게 됐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사들의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기출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확장 및 예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실제 시험에서 이런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을 제가 스스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중요한 부분 구조화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강사들의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뭔가 정리를 해뒀어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페이지마다 한눈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기출문제, 그 다음에 강사들의 모의고사와 내가 정리한 내용들까지 한 페이지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서브노트를 만들었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제 책을 활용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서브노트 자료를 토대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책을 보시면 그렇게 굳이 기출 분류를 하지 않으셔도 기본 이론과 기출이 동시에 나와 있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혹시나 뭐 강사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붙이실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로 서브노트 또는 단권화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너무 여기 만드는데 매몰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 모두 다 끝내야 되는 시간은 100일 전까지는 다 만들어 주셔야지 100일부터는 무한 반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쓰든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나중에 100일 딱 시작하면은 볼 자료들을 모아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타이핑하면 좋지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이거 재수 때 시작해서 거의 한 8월쯤에 끝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작업하면은 물론 나의 머릿속에 잘 남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다. 나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또는 나는 이런 타이핑하는 거 너무 잘 못한다라고 하시면 나와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나만의 단권화 또는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들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서브노트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올해 만든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방문각이 올라와 있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권의 책으로 꽃테마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책까지 두 번째 책까지 나와 있고 아마 3월 전까지 책 4권이 모두 발간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안에 내용 책의 특징을 보시면요. 일단 1권부터 4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권화 겸 서브노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따가 세부적인 내용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일단 2009년부터 2021년 작년도까지 유초중 기출문제가 모두 다 분류되어 있고요. 그 분류된 내용에는 그 문제가 출제된 각론 내용들이 다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책에는 기출문제가 모두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출문제가 출제된 각론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모든 새로운 각론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 중심의 구조와 틀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강의와 함께 들으시면 제가 강의 노트에도 그 책의 기준으로 틀을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009년부터 2021년 유초중 최신 기출문제가 모두 분류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밑줄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최신 강론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장점을 가진 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의사소통 장애 영역이었는데 이렇게 개념 정리 거의 모든 강사의 책이 다 마찬가지의 틀을 따를 거예요. 하지만 저의 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출문제가 해당하는 보시면 조음 문장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여기에 출제가 된 적이 있구나
라는 거 표시가 되어 있고 밑줄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각론 내용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바로 옆에 있는 책 날개 부분에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선생님들께서는 답안까지 써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바로 문장을 활용하셔서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시각적으로 또 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된 거 보이시죠? 해당하는 의문 과정의 오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유, 중 가리지 않고 기출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됐던 부분,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바로 다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책을 활용하실 때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서브노트 겸 단권화로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의 연간 커리큘럼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저는 1월 때부터 3월 달 강의까지는 인강으로만 촬영을 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촬영했고요. 이해 중심의 구조와 개념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목표로 선생님들께서 제일 첫 번째 의사소통 장애부터 제일 마지막 전환 교육까지 구조와 틀을 통해서 이해 중심의 그런 키워드들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다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는 압축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압축 특강이라는 것은 일단 저의 책이 4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책 한 권을 그 한 강의에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강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께서 재수하신 선생님들 기본 이론을 듣지 않으셨더라도 해당하는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특수교육학을 한번 복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강의를 따라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내가 들었던 강의 내용을 중요한 것들을 표시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4월부터 6월까지는 직강과 인강 동시에 다 개설하게 되고요. 12주를 바탕으로 심화 이론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서답형 일단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초중 서답형 기출 분석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동시에 이제 올해 개정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거나 새로 출간된 그 강론들, 제 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추록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다시 분석해주는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강의가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들 기본 이론, 구조와 틀 잡는 거 너무 중요하고, 이 구조와 틀을 바탕으로 이제 심화 이론에서 기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 너무 중요하고, 혹시나 내가 빠뜨린 각론이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해 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라 상반기 때만 잘 공부해 두셔도 하반기 때는 반복과 인출과 무한 연습의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7, 8호 잠깐 휴식기를 가지셨다가 다시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영역별 모의고사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제일 처음 의사소통부터 마지막 해당하는 각각의 영역별로 기출 변형 문제와 새로운 각론 내용이 반영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에서 근거해서 확장되는 개념들을 한번 인출해보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동시에 영역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또 한번 회독 개수가 너무 늘어나게 돼요. 또 이렇게 한 10주 정도를 의사소통 장애를 한번 첫 주차하고 나면 10주 동안 다른 장애 영역을 하다 보면 다시 10주 동안 의사소통 장애를 다루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까먹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냥 영역을 가리지 않고 기출문제에서 분석을 했을 때 다 빈출되는 개념들을 무작위로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한 100개 정도를 뽑으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빈출된 기출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영역별 모의고사와 동시에 다 빈출되는 필수 개념들을 무작위로 복습해가는 그러한 강의들로 구성하고 있고, 9월부터 10월까지도 이제 정말 중요한 파이널 모의고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저의 실패 요인을 분석했을 때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와서 모의고사는 첨삭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저도 거의 다 인강으로 들었었는데 직강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모의고사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는 모범 답안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썼던 답안을 제출하고 나면 답안 시험지 확인하는 시간 이외에 다시 내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받아서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나의 답안을 한번 작성해보는 것을 검토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거에 맞다라고 썼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작성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답안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 키워드 읽기 쓰는 그런 문장력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모의고사를 통해서 첨삭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은 추천드릴게요.
혹시나 초수이시든 재수 이상이시든 내가 생각했던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항상 낮게 나온다거나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직강이든 인강이든 첨삭을 받아보시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필요하고요. 그 다음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준비를 위한 특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현직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2차와 관련해서는 정말 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추후 2차 강의가 잡히고 나면은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특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2021학년도 유초, 중등 기출 분석 특강을 찍었으니까 해당하는 강의 한번 봐주시면서 문제 분석 한번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합격 전략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들으시고 내가 필요한 학습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 혜택 같은 경우에는 장특법 특강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총론 특강 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점자를 따로 뺐어요. 시각장애 파트 안에 있는 점자를 따로 특강으로 빼서 선생님들께서 반복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수강생을 이렇게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단 다음 카페가 개설되어 있고요. 김은진 특수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교재에 관련된 정오표와 또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 답안들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각 그 강의마다의 학습 자료들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밴드는 활성화된다면 선생님들께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스터디를 구성하시고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피드백해드리는 그런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그 카페에 항상 학습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학습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제가 공부했던 경험을 토대로 스터디를 구성하신 선생님들이 있다면 스터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조언이나 아니면 피드백 같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강생 관리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요. 긴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특수 임용 합격 전략이 사실은 1월 달에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합격해본 경험을 토대로 선생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저의 경험과 서브노트와 책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들 새로운 시작을 너무너무 응원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